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이어 허위 조작 정보의 징벌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시한 특검 방안을 수사 지연 전략이라며 공세적으로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과 법원 행정처 특검 추천안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을 연결해 양당 입장 들어보고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고 2026년 전망까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성탄절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성탄절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원달러 환율이 진정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해외 증시에 투자해온 서학개미 투자자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놨네요. 네, 기획재정부는 어제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네. 해외 주식을 매각한 돈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깎아줄 테니 달러를 가져오라 이런 건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해왔던 서학개미들에게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개미가 되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국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산 게 만약에 2천만 원이 됐다면 네. 이걸 한 번에 팔 경우 기본 공제의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예. 계산해보면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데 만약 이 투자자가 정부 발표대로 앞으로 새로 생길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이 돈을 다 옮겨놓으면 시세차익에 대해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국내 시장 복귀 계좌는 한도가 5천만 원이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또 달러 자산이 많은 대기업에도 감세 카드를 꺼냈는데 해외에 예치해둔 달러를 한국 본사로 들여오면 법인세를 내년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당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법 개정 사안이라 앞으로 국회에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자,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지금 서학개미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1,800억 달러 정도인데 우리 돈으로 26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네. 정부는 이 중에 10% 정도만 국내 증시에 복귀를 해도 환율 안정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국내 주식을 1년간 보유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국내 증시 부양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니까 모처럼 환율이 어제 30원 넘게 떨어졌네요. 네, 1,48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1,449.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30원 넘게 떨어진 건데 이건 2022년 11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자,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제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슈퍼 입틀막법, 언론재갈법 이렇게 비판하면서 맞섰지만 거대 여당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법에는 언론과 유튜버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고요.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건데 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이 유일하게 기권표를 행사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박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유지돼 있고 해당 죄가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로 변경되지 않아서 기권표를 던졌다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박주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밝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형법을 먼저 개정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이후에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고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시민사회에서는 허위, 조작, 공익 등의 개념이 모호해서 권력자들이 언론을 겨냥해 입막음 소송에 나설 걸 우려하면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죠. 네, 참여연대는 수정에 수정을 거친 졸속 입법으로 땜질식 수정으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물들이 무조건 차단당할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이나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인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면서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주 에이펙 성과 중 하나가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거였는데 한미 당국이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위 실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미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다고 하면서 내년 초에 미국 측 실무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본격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원자력법은 군용 핵물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별도 조항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이 이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맺고 예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건조가 현실화될 첫 단추가 채워지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도 연일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죠.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어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모든 선택 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을 금기시해온 일본 내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치권에선 지금 핵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도 앞으로 갖게 된다. 우리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환경이 변했다면서 방위 정책의 근본이 되는 안보 관련 문서들에 대한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동향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북한이 건조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제조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핵 잠수함 추진을 비난하는 발언을 내놓았네요. 네, 우리가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핵 방패를 더욱 강화하는 게 북한의 숭고한 사명이라고 하면서 핵 무력으로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결심은 불변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 또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은 한반도 불안정을 이제 야기할 거라면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부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인증, 그러니까 안면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하는 절차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요. 어제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설명을 했죠. 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막겠다면서 어제부터 SK텔레콤과 KT, LG U+, 이렇게 통신 3사와 43개의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 시스템을 추가했는데요. 네. 이를 놓고 민감 정보가 유출되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예. 국회 전자청원에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요. 어제까지 4만 명 넘게 동참했는데 그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안면 인증 과정에서 얼굴 영상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하긴 하지만 이제 본인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삭제되기 때문에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게 이제 정부 설명이었습니다. 암호화된 상태로 안면 인증 시스템에 전송이 되고 0.04초밖에 안 걸리는 이제 대조 과정이 끝나면 즉시 정보를 폐기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얼굴 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 범죄 조직이 이를 이용하게 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고요. 또 국민의 수용 과정이 필요한 일인데 공론화나 선택권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네.
자,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의 원인이라는 점을 정부가 2011년에 밝혔는데 정부가 어제 기업이 아닌 국가가 배상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지 14년 만에 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기업이 아닌 국가가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건 1994년이었는데요. 네. 이후에 폐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 나왔지만 원인 미상으로 규정됐다가 2011년에서야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조사에 나서면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때까지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996만 개로 추정되고요. 피해자도 인정된 사람만 5,942명에 달했습니다. 네. 사망자도 진짜 믿기 어렵지만 1,0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2017년 특별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만들어졌지만 기업 돈으로 피해자들이 구제급여를 받는 소극적 지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이 이어졌고요. 네. 작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해자들이 승소하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하고도 정부가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하면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한 다음에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2021년 이후 중단했던 정부 출연도 내년에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도 없애거나 중단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적절한 배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살균제 원료 피해자의 배상 여부는 어떻게 할 건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분주했던 성탄 전야를 뒤로하고 성탄절 당일인 오늘은 아직까지 잠들어 있는 도로가 많은 편입니다. 고속도로 대부분의 길 원활하지만요. 눈 소식 들어있던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습니다. 가시거리 짧아진 만큼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이른 새벽에 발생한 사고에 영향받는 곳인데요. 올림픽도로 잠실 방향 가양대교를 지난 지점 2, 3, 4차로가 모두 차량이 옆으로 뒤집어진 전도 사고로 통제 중입니다. 현재 1차로를 통해서만 지날 수 있어 부근 정체 극심합니다. 도심으로는 세종대로 동화 면세점 앞 진행 방향 전차로가 집회와 행사로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홍대 레트로 교차로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상상 마당 구간 양방향은 성탄 행사로 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11호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나올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최근 고위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사실상 올해 안에는 어렵다.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후속 대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금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후속 대책의 경우에는 국토부 단독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후속 대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네. 전체적으로 지자체와 아니면 다른 부처 간에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97에서는 결국 수도권의 공지나 아니면 공공 혹은 타 부처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복합 개발하길 원했는데 97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97 이후에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 크게 올랐고 그렇죠. 약 2달 동안에 거친 랠리 끝에 결국 11호 대책으로 거래 규제를 했는데 거래 대책은 본 대책은 아니니까 공급이 후행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 국토부 종전 1차관도 이제 발언 실수로 내려갔고 새로운 네. 차관을 모시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예, 예. 타 지자체와 많은 협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보안을 중시하고 있다곤 하나 여러 얘기들이 여러 네. 지자체에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의 레이더망에도 몇 가지 걸려서
좀 돌이켜 보면은 예.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A 지자체에 있는 어떤 시설을 B 지자체로 보내야 되고 이런 방식이 있고 그 A 지자체에 주택을 공급하고 네. 이래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아. 그런 각 지자체 간 논의가 길어지면서 준비는 어느 정도 됐지만 구체성이라든가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연말 연초로 그러니까 새해로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 조금 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그러니까 당정 협의회에서 그 이게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지자체와의 후속 협의 얘기한 것이 그런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증시 배당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자금 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세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갖고 다시 이제 주택에 투자하겠다, 아파트를 사겠다. 좀 이런 경향성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식 얘기를 하시는 거는 최근에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집을 살 때 내는 서류를 뜯어 보면은 네.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이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살 때 주식을 처분해서 주택을 사는 그러니까 그런 비중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금액도 큰 폭으로 9월, 10월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주식을 처분해서 집을 산다는 그런 응답 비중은 22년에는 4% 남짓이었는데 24년 돼서는 14%대로 올라갔고 네. 그리고 올해는 더 높은 비중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네. 확실히 대통령실이나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머니무브라 해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을 좀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의 자금 조달서 상에서는 주식을 팔아서 집을 사는 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 두 세계관이 좀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26년부터 좀 달라지는 부분은 말씀하신 배당 관련한 이제 내용인데 그 배당 분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그런 국민 주식이 작년의 경우에는 24년 경우에는 연간으로 순이익 33조 원이지만 배당 9조 7천억을 했으니까 배당 성향이 거의 3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배당 성향 25%가 넘는 회사 중에서 종전 연도 대비 10%를 늘리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 자체가 40%를 넘어가면은 배당 분리를 적용해 주는데요. 네네. 삼성전자도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하고 내년에 주총 때 배당액이 확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은 전년 대비 10%가 올라간 금액으로 배당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국민주인 삼성전자도 배당 분리가 되면서 배당 분리가 되면은 종전에는 종합소득세율로 냈다가 이제는 3억까지는 그렇죠. 20% 세금을 내게 되니까요. 3억에서 50억까지 27.5%를 내고요. 네. 그러면 과거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가까운 세금을 내니까 이런 배당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친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네. 그냥 거시 레벨로 끌고 가더라도 이렇게 배당 분리를 하게 되면은 세후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세후 수익률 올라가는 것이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더 크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서 보여지는 월세 수익률 대비해서 주식에서 제공하는 세후 수익률의 기대값이 그 숫자로 훨씬 더 커지니까 그래서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도 내야 되고 임대차 그렇죠. 관리해야 되고 시설 관리해야 되고 네. 수명이 있는 거긴 라는 감가상각도 점에서 있고. 네. 네, 주식이 상대적으로 평이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국면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저는 배당 분리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을 때리는 거는 아마도 내년 상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네. 전까지는 네. 그냥 주식 팔아서 집 사는 이런 흐름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효과가 좀 나타나면은 이제 주식 팔아서 집을 파는 게 아니고 이제 거꾸로의 어떤 경향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코스피 주식시장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 간의 그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분석했던 논문들이나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요.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둘은 그냥 같이 갔었던 기간도 있고 또 역관계가 나왔던 기간도 있습니다. 가령 주식이 좋으면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돈이 가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좋으면은 뭐 주식으로는 돈이 안 가고 부동산으로 돈이 오고. 근데 바로 직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이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산은 장기적인 우상향했지만은 주식시장은 그냥 내내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렇죠. 요 기간은 그냥 부동산으로만 다들 돈이 왔고 주식으로 돈이 안 가다 보니까
증시가 힘을 받지 못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그런 그 과거를 보면은 또 주식이 너무 좋아서 주식은 상승하는데 부동산으로 돈이 안 가고 하는 경우들도 서로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간을 끊냐에 따라 가지고 둘이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둘 다 좋았던 기간도 물론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전체적으로 2010년대 들어서는 두 자산 간의 관계가 역관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많이 사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지난 2020년 이후에도 개인들은 부동산 시장에 돈을 크게 투입을 했고 주식에는 크게 돈을 넣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정부 들어가지고는 생산적 금융이라 해서 머니무브를 일으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올해 정비를 했고 네.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그런 원년이라고 보니까 제 기준으로는 이제 정책 효과가 나는 건 2026년부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물량 절벽이란 말까지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공급 절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공급 절벽이요. 어느 네. 정도인가요, 상황이? 그 공급의 경우에는 우리 수요가 2022년 3년부터는 지방 소멸을 좀 받아들이면서 서울 수요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괴리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니까 전국 레벨로 보면은 수요는 서울 쏠림이 발생을 했는데 서울에 대한 주택 공급은 과거 3년치가 앞으로 입주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22년부터 주택 경기가 대침체가 있었고 공급 상승발 PF 위기가 또 있었잖아요. 네네, 22년 말에 그렇죠.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 그 네네. 이후에 태양건설부터 시작해서 많은 PF 시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주택 공급업자들이 사실상 거의 초토화됐다는 얘기고 22년 말부터 23년, 24년, 25년을 포함해서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평년의 60% 레벨로 26년, 27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있었지만은 만세대 후반에 그런 공급이 27년까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네. 그래서 97 공급 대책에서 시장에서 바랬던 거는 네. 단기간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공법적인 개선이라던가 네. 뭐 모듈 공법이던가 아니면은 꼭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텔로 표현되는 그런 아파트형 주택들에 대한 공급도 바랬었던 건데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27년 말까지 그래서 공급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이제 시장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저희가 좀 시간상 이유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한번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갖고 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네. 네. 자, 4부에서는 김민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성탄절인데 오늘 아침 날씨 찬바람이 불어요. 네. 체감 추위가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에 오늘 영하 35도 안팎의 강력한 한기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2.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정도 낮고 이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1도, 철원이 영하 4도 등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네. 여기에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거세게 몰아치겠습니다. 이 성탄절 야외 활동하실 때는 방풍과 방한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일부 지역에선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보돼 있다고요. 네, 이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전까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 제주도에,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부 지역에 눈이 오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30,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 전북 서해안 에도 최대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대설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또한 강원 북부 동해안과 충남 서해안, 광주와 전남 서부에는 1에서 5, 세종과 충청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예.
자, 금요일이죠.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요. 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정도 더욱 낮아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네. 이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이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네. 이 성탄절 한파는 주말인 모레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성탄절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승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안인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여야가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합의가 된 거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걸까요? 뭐 민주당이 합의할 생각이 지금 없지요. 여론에 밀려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런 뭐 특검의 추천 방식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방안을 주장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침대 축구라고 할까요? 네. 지금 이 통일교 특검에서 밝혀야 될 것이 여야 의원들 또 여야의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관련돼 있다. 그렇다면 그 관련된 여야를 빼고 나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제3자 추천 방식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여당도 야당도 그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민변이나 이런 단체가 아닌 제3자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국민이 말하는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추천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네. 개혁신당도 같이 제3자 추천 방식을 함께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추천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특히 통일교 특검이 추진된 배경인 민중기 특검의 여당 봐주기 이런 부분은 또 특검에서 제외하자고 하니까 소위 특검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여 놓고 실제는 할 생각이 없지요. 네. 그런데 이제 며칠 전부터 조금 그 민주당 쪽 기류가 공세적으로 바뀌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법을 즉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게 꼼수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법에서의 말하는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빨리 해서 여러 가지 무슨 장애인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뭐 여러 가지 화자를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통일교와 접촉했지만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는 것이 특검의 대상일 텐데 네. 통일교와 소통하거나 통일교와 어떤 접촉했다는 사람들도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뭐 무제한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어떤 논점을 흐리는 그런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 통일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은 합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네. 자, 지금 그 논의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면 현재 그 의석 구조상에는 사실 지금 야권이 제대로 특검법안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혹시 네. 묘안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당이 국민들 여론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특정 종교가 특정 정치인들과 특정 정당과 야합해서 뭔가
뭐 불합리한 어떤 그런 것을 했다면 그것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비등한데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반하는 그런 어떤 침대 축구를 한다든지 어떤 논점을 흐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 국민들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양 당이 본식으로 돌아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해 주자. 그것이 현행 수사 체제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다면 특검이어야 되는데 그 특검을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곳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게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특검을 추천하자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게 아쉽니다. 그렇다면 여당도 그것을 제3자 기관에 제3의 어떤 그 객관적인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특검을 하게 된다면 객관성이 바로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 특검이 객관적이지 않을 때는 여당은 어떤 형태로든 그 방어할 논리가 있기 때문에 방어할 어떤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돌아와서 국민들의 본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해법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요. 민주당, 네. 국민의힘도 아니고 제3정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이러면서 특검법을 따로 발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동안 민주당과 상당 부분에서 괴를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특검법에 있어서도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겠다는 여러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제3자 기관을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이 어떤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지금의 범야권에 유리한 관계인들 예를 들면 민변이나 이런 쪽으로 추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은 조국혁신당의 추천 논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어제죠. 통일교 특검을 할 때 통일교만 할 게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이성윤 의원도 신천지 의혹까지 모두 다 넣어서 수사하자 이런 발언들이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철저한 물타기 의혹이지요. 특검이나 어떤 수사 대상을 하려면 그 수사 대상에 어떤 의혹이 제기돼야 되고 그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런 부분을 수사라든지 어떤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럴 때 특검을 하거나 수사 대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확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을 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차례 압수수색, 국민의힘 정당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해서 구속을 하고 여러 가지 기소를 하면서 수천만의 의혹, 그다음에 명품 수수 의혹이 있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그런 진술을 받아놓고도 수사도 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검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데 갑자기 신천지니 다른 종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뭐 종교라든지 그것이 무슨 뭐 큰 종교가 아니고 조그만 종교단체나 이런 경우에는 뭐 접촉했다는 것 자체로서 그들과 어떤 연루 의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특검 대상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신천지 의혹이 어떤 구체적인 금품수 의혹이나 어떤 부정 의혹이 있으면 그때 특검을 하든지 수사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교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힘과 유착 의혹이 있고 상당한 금품이 제공됐다는 그런 어떤 진술 등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를 특검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왜 갑자기 신천지가 나오느냐는 거죠. 철저한 물타기 작전입니다. 철저한 물타기 작전으로 보시는군요. 네. 지금 보면은 그 통일교로부터 금품이나 또는 후원을 받았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어떤 특정 정치 진영에 있는 게 아니라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국민의힘 입장에선 특검 수사가 만약 본격화된다면 우려되는 점이 있을까요? 특검 수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고 할 때는 국민의힘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다 드러낼 것입니다. 민주당도 당신들도 권력의 뒤에 숨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
금품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부정으로 또 불합리하게 금품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는 것 등을 보면 통일교축과 접촉한 어떤 인사들도 과연 뭐가 없느냐, 이렇게 막연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이것도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것은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인지, 저희들도 통일교나 뭐 어떤 종교단체하고 다 접촉을 합니다. 저도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도 만나봤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정치인들은 종교인들과 접촉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 영역 중에서 가장 큰 단체이기도 합니다. 뭐 종교가 단체는 아니지만 단체 그런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접촉한 것 자체를 어떤 같은 의혹 대상에 금품이라든가 비리 의혹 등에 같이 묻어가려고 하는 것 등은 철저한 물타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 내부 관련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을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당심 70% 확대 방안 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한 의원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 만큼 당원의 뜻이 존중돼야 되고, 당원의 뜻이 또 민심을 상당 부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은 지금 그동안 이런 당원에 대해서 배려하고 당원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보다도 상대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비를 내고 당에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의 기여를, 당의 어떤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7대3 경선 룰이 서울 지역 대부분 당협 위원장들은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 당협 위원장들도 반대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당내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는 당심이 약하고 일반 민심이 더 이제 반영 비율을 높여서 하는 것이 선거 유리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 등이 일반 어떤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일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론조사에 등을 반영 비율을 적정적으로 지금처럼 50% 정도 높일 때 그 여론조사에 역선택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일반 민심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국민의힘 어떤 힘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지하지도 않는 후보를 지원해서 약체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역선택 요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 등이 실제 선거 결과에서 보면은 일반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의 어떤 선거 결과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예를 들지요. 지난 22대 총선 소위 투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투표 당일날 여론조사에서 4.4% 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개표를 해보니 네. 8.8%를 이겼다. 이것은 여론조사, 소위 말해서 뭔가 조사 방법론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금의 제도에서는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민심 반영하는데 많은 허점이 있다. 그런 만큼 우리 후보를 뽑는 데는 당심을 높여서 그것이 당심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더 민심을 반영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논리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사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게 서울시인데,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이게 지금 당이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땜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4선 정도 한 분이고요. 그러니까 당심 비율을 높이고 일반 민심 비율을 좁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무슨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장으로서 해온 역할 등을 충분히 당으로부터 평가를 받고요.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민심으로도 받고 결국 본선에서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 등이 무슨 뭐 당신 비율을 좀 높였다고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당이 당원들에 대한 배려, 당원이 열심히 참여해놓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들의 결속력도 떨어지고 민주당처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대처 능력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선거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런 당원들의 결속력을 좀 높여서 그 당원들이 결속이 높아질 때 확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이제 범여권 주도록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24시간 토론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내 지지 메시지가 많이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당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온 것도 처음이고 당대표가 24시간의 그 초인적인 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등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독주에 의해 운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헌법 질서 파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안 남발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저항을 하고 이에 대해 투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당대표가 이것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필리버스터가 왜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지를 당대표라는 어떤 메신저의 어떤 파기력으로 좀 보이기 위해서 나섰는데 저도 처음에는 한 2-3시간 정도 정말 판사 출신이고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그 어떤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특별 재판부 등이 나중에 우리 헌정질서를 어떻게 파기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본인의 입장에서 당대 입장에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절박함을 호소해야겠다는 것으로 해서 저는 또 그러면 저렇게 이렇게 6시간 7시간이 넘어가길래 네. 12시간 정도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넘어서 24시간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을 하기 전까지 바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의 절박함을 보이는 것이죠. 일부에서 보였던 왜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을 당대표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금의 상황은 여야 상황, 지금의 국회 상황은 그런 상황을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동장치, 견제장치가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독식한다든지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관계 법령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저 다수결 표결로 그 다수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지금 여당의 유일한 대응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함을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도 노고가 많았다. 지금은 함께 싸워야 할 때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메시지 왜 냈다고 보십니까? 일부 한동훈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너무 방만한 거 아니냐,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실제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따가운 비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여론의 따가운 그 시선을 의식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 이게 어떤 당내 친한계와의 계파 갈등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누구든 지금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일부 그 개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열적인 행동을 해 왔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징계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통합이나 이런 것 등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합해서 치러야 된다는 것은 다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통합을 하기 전에라도 이에 대해서 뭔가 당의 상황에 그동안 어떤 부분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짚을 건 짚어가고 또 이에 대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것이 통합의 더 빠른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어떤 통합에 대한 절대 당위성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을 다 덮어두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렇다고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어떤 분절적인 어떤, 그래서 뭔가 어떤 그 개파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분명히 변화를 보일 것이고, 지금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에 대해서 통합할 건 통합하고, 또 어떤 사과해야 될 부분은 사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비전을 제시할 건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장동혁 대표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지도부가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을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딱 그 키워드로 통합, 그렇지만 사과, 또 이제 앞으로의 진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는 게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 1월에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재판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때 지금 당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1심 재판 결과도 있을 수 있고요. 내년에 신년 초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엄 및 탄핵 정국,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폭거, 이재명 정부의 아주 폭주, 그로 인한 나라 근간 흔들기, 이런 부분 등을 국민들은 어찌든 정치에서 풀어내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수당으로서 굉장히 미약하고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서 지금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국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로서도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또 어떤 부분에 비전을 새로 제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리할 것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될 건지 등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도도 판단이 있었고, 그것이 1심 판결은 어느 정도 계엄 그리고 탄핵,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정국이라는 것이 그게 내란일지, 아니면 의법 소지가 있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전후로 해서 네.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정리할 건지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지금 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관련한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쿠팡 대표와의 오찬에 의해서 대한항공에서 고가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공항 의전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듣기로는 그 보좌진이 그 김병기 대표와 어떤 불화해서 나간 상태에서 그 보좌진 측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그런 기존에 있던 일들을 폭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내부에 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진실에 가까울 수 있고, 저는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시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어떠세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드리는 생활안정 지원 제도로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뜻한 올 겨울나기를 위해 지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안녕하세요, 폴킴입니다. 오늘은 지유님의 사연을 소개해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도 올해 크리스마스엔 어머니와 예쁜 추억 만들고 싶어서 고심 끝에 낮은 문턱, 넓은 통로, 깨끗한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완벽한 식당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밖에서 밥을 먹으며 활짝 웃는 어머니. 어머니의 웃음이 우리 가족에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성탄절인 오늘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3.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한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겠고요. 체감하는 추위는 영하 7도로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이 돼서야 온화한 서풍이 불어와 한파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부터 제주도에, 오후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 최대 15cm 이상, 전북 서해안에 최대 10cm 이상, 전남 서해안에는 3에서 8, 광주와 전남 서부,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전이 영하 2.7도, 대구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 3도, 대구 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3부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회 법사위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난번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 전격 시사에 다시 출연하겠다. 약속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요. 네. 예, 크리스마스라 지역에 일정이 많아서 네네. 이렇게 전화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후에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2차 종합 특검을 두 바퀴로 삼아서 내란 잔재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 내란 잔재 뿌리라는 것은 그 윤석열 12.3 내란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내란 잔재 뿌리입니다. 이제 그 흔히 그 불에 비유하면 주불이 있고 잔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잔불까지 꺼야 완전히 진화가 되는 건데 이번 특검서로 밝혀진 것은 내란 당일을 실행한 윤석열 국무위원들 그리고 일부 기획자들 군 장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내란이라는 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국헌 문란행위이기 때문에 12.3 이전에 내란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리고 직접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란을 실행한 사람들 그리고 내란 실패 후에도 내란을 계속 진행하려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끝까지 단죄하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지만 사실 최종 통과된 법은 원안에서 상당 부분 수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권표를 던졌잖아요. 원안의 위헌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의원님도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가장 아쉽다. 좀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요. 제가 발의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있고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발의했을 때 내란 전담부 법안에도 위헌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추천 권한, 재판부 구성을 할 사람을 추천하는 권한, 간접적인 권한이죠. 이것이 위헌이라겠는데 저는 이 부분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받고 신속한 내란 단죄라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고심한 결정이니까 저는 존중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의원님께서 최고위원 합동선거 연설회에서 조희대 예. 대법원장 사퇴 촉구 입장을 또 한 번 분명히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내란 특검의 불기소 결정문에서는 조 예. 대법원장이 12월 3일 밤에 계엄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언을 하면서 계엄 상황실 연락관 파견 요청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의 근원입니다. 저는 마땅히 사퇴해야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에 계속 있는 한 국민들로부터 법원은 계속 신뢰를 잃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 서면 질의로 조사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말만 믿고 내란과 무관한 결론을 내렸는데 정말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내란을 막아낼 때 만약에 내란이 국민들께서 막지 못했다면 사법부는 어떻게 갔을까요? 저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저는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윤 전 예. 대통령 관련 사건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윤 전 예. 대통령 측은 위헌 제청 신청을 할 걸로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또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오히려 예. 재판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이 윤석열, 박구라지, 박규재 등은 이런 사람들이 내란 세력에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당대표께서 말한 것처럼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그대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지 않습니까? 이 법을 보시면 판사회의에서 재판부를 복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법원에서 무작위 배당해서 재판하기 때문에 네. 이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헌성도 없고 위험성도 없다. 가능성도 예. 제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압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2차 종합특검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다음 주 그러니까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가능합니까? 어제도 저희 법사위원들이 만나서요. 네. 가능한 한 빨리 하자라고 저희가 의견을 모았는데요. 국회 일정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28일 날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니까 네네. 가능한 한 빨리 중단 없는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빨리 추진하겠다. 저희들도 동지고요. 같은 네. 뜻이고요. 네네. 많은 차도 이렇게 쭉 가다가 신호등에 멈췄다 가면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듯이 네네. 내란 단죄도 중단 없이 되려면 이 법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법 구체적 내용 좀 공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당 관련 기구에서 계속 논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다만 민주당은 꿀릴 게 없고 자신 있기 때문에 네네.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등 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안, 또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 다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이 내용 그 흐름은 맞는 겁니까? 그러면? 예, 여러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네. 지금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도 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요 법원행정처 제3자 추천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수용 불가입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원 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임명한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천정공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이 천정궁에 안 갔으면 안 갔다고 하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통일교 특검뿐만 아니고 이번에 그 신천지 의혹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제대로 종교 특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앞서 지금 저희 또 전화로 인터뷰하신 강승규 의원은 특히 이제 신천지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전형적인 물타기다, 논점 흐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신천지가 꼭 특검에 포함돼야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네. 야당이 지금 국힘이 신천지와 관련된 의혹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권, 현재 야당 의원들이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이 많았고 실제로 구속도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종교 유착 부분은 우리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좀 신천지 의혹까지 포함시켜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 생각도 이 신천지 쪽도 수사를 해야 되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여러 의원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설득을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전격 시사에 출연하신 권칠승 같은 당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권칠승 의원께서는 특검이 일상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국힘이 3대 특검에 대해서도 정치 특검이라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또 공정성 시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경찰 국수본이나 이 수사를 하게 되면 정치 탄압이니 무슨 야당 탄압이니 프레임을 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특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쪽에서는 통일교 특검에 민중기 특검 그리고 대통령실 은폐 의혹까지 포함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대통령실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걸 특검 대상에 넣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비리가 있거나 정치자금 부분 불법 행위가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특검이 관련 사건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거를 특검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특검 물타기다. 자기들이 자신이 없고 또 자기들이 많이 관련 자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이렇게 이견이 커서요. 지금 합의 처리는 뭐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면 결국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최대한 특검을 하다 보면 최대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 먼저 특검을 요구한 측이 야당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 여당 우리 대표께서 받았고 신속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도 정말 특검으로 진상규명, 국민적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합의를 해야 되죠. 저는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먼저 특검을 한 게 아니고 야당이 먼저 하자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겁니다. 지금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정의다라고 하는 민주당이 왜 처리를 지연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탄절 이후에 국민의힘하고 공동행동도 하겠다 이렇게 예고도 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의 공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힘과 개혁신당이 한 뿌리 아닙니까? 저희 정치공세하려고 공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했으니 그들이 협조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조하면 될 일이다.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법안에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는데 지금 수사 대상 혐의가 14개예요. 의원님이 이제 공동 발의하셨으니까 어떤 14개가 어떤 건지 뭐 너무 잘 아실 테고요. 근데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170일
이내인데 이 예.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할까라는 그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요. 그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네.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그리고 내란 행위 의혹의 진실에 배가 고픕니다. 국민들께서 특검을 다시 요구했고요. 다만 그 3대 특검이 반년 동안 수사를 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서 거의 수사 방해 수준의 영장 기각. 이것 때문에 제대로 짧은 기간에 수사를 할 수 없었죠. 네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미진한 부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의혹 이걸 국민들께서 꼭 밝혀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170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냥 처음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고 3대 특검이 하던 수사를 기반으로 다시 시작하는 특검이니까 그렇게 기간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14개 수사 사안 중에서 어떤 것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핵심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한테 그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자신의 수사 상황이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한 부분 일종의 수사 농단이죠. 이 부분을 다시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그 NLL 북방 한계선에 대해서 위협 헬기로 위협 비행한 거, 네, 예. 위협 비행한 거 이런 네네. 부분이라든가 또 그 노상원 수첩이 중요합니다. 수거대상 처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노상원 계획대로 수첩대로 이행이 됐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외에도 뭐 관저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국민들이 진실에 배고파하기 때문에 네네.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뭐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얘기하셨고 30일 본회의가 가능하다면 처리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 또 궁금한 점이 그러면 2차 종합특검법은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또 당내 논의나 협상 과정에서 또 일부 수정될 수도 있는 거냐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발의할 때요. 네. 그 수십 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고 네. 또 여러분들의 제가 의견을 들어서 제가 성하는 특검 법안이기 때문에 예. 아직 당론 추진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예. 저는 거의 원안대로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성탄절 오늘은 좀 뭐 당내 협의 과정은 잠깐 휴지기를 가지실 것 같고 그러면은 당내 그 논의 과정 추진 절차 당론으로 모아지는 거는 대략 언제쯤이면 될 걸로 보시나요? 민주당은 지금 비상 상황이고 특검이 제대로 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네. 저는 어제도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또 나와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을 통과시켜서 네네. 현재 28일 날 끝나는 김건희 특검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연결되게 수사하도록 가능한 빨리 통과시키자는 것이 저희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빨리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휴일 뭐 쉬는 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지금 특검을 신속하게 이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이 이제 28일이 시한이니까요. 대략 당론이 28일 또는 29일 정도에는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켜봐도 될까요? 우리 정치는 그 여러 사정 수십 명, 수백 명의 분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언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연내든 연초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이 됐는데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원이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법 통과 이후에 국민들께서 이 내란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시고 또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이제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잘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윤 전 대통령도 일반 이적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서 추가 구속 신문이 그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30일 이후에 이제 결론이 나올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구속 될 걸로 보고 계신 건가요?
저도 그 기사를 보니까요. 예.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추가 구속 확률 100%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지난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로 그 내란 스트레스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다시는 법원에서 그런 내란 수계를 풀어줘서 거리를 활보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이른바 무상 여론조사 의혹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자, 예. 이번 그 기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네.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또 특검으로 넘긴 사안인데 네, 예. 저는 윤석열의 많은 김건희 윤석열의 많은 범죄 행위 중에 일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바로 국정농단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소가 됐지만 아직도 김건희 관련된 의혹이 국정농단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게 2차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이유도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 질문인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그 지목된 검사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되면서 특검에 실제로 출석한 사람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면 이게 지금 특검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불기소 부분의 수사도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사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출석을 불응하거나 또는 특검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간만 안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종합특검으로 2차 종합특검으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2차 종합특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3대 종합특검에서는 네네. 특검 수사기간이 정해졌기도 하지만 예. 그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 청구를 잘 주저하는 측면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발효가 되고 네네.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만약에 내란이나 외환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도 다른 상황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2박 3일 정도 계속됐던 그 국회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이제 의원식 의장과 주호영 부의장 간의 사회 교대 거부 공방으로 치열하게 또 논의가 오갔는데 예. 지금 주호영 부의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황인데요.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호영 부의장님이 네.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자기 당에서 출신 당에서 필버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필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이 이 사회를 봐서 필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회를 거부해버린다? 이건 필버 방해잖아요. 이건 자기 모순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주호영 부의장은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 최고위원회 지금 레이스에 뛰어드셨고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의원님께서 정청래 대표를 흔들면 내란 세력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신 유동철 부산 수용구 지역위원장이 당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예. 해당 발언 어떤 뜻으로 하신 건지 궁금하고 또 예. 유동철 지역위원장님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판, 지도부에 대한 비판, 이거는 우리 민주당 같은 민주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의견 때문에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발언한 내용은 원래 원문이 이렇습니다. 우리 당은 원팀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강했다.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내란 정신이 가능하다.
그 후에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 지도부를 흔든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당과 대통령을 대립적이고 적대시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마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맹목적으로 당과 대통령을 이간질하는 이런 세력을 제가 가리키는 거고요. 네. 우정철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전한 비판, 이건 당연히 당내에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맹목적 이간질과는 명백히 구분돼야 된다.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비판은 당을 더 튼튼하게 만들지만 이런 맹목적 비판 세력들 하는 맹목적 이간질은 당을 병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탄절인데도 아마 보궐선거,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문에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선거운동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체감으로, 몸으로 느끼시니까 어떻습니까? 될 거라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계십니까? 우리 당원들께서 선택하시지만 정말 저는 선거는 축제라 생각하고 네. 찍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고요. 네. 만나 뵐 때마다 내란 청산, 법원개혁, 검찰개혁 확실히 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지방선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충남 대전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원래도 있었지만 최근에 또 대통령도 거론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주목이 되는 게 강훈식 비서실장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야 어떤 잊혀짐은 안 되기 때문에 어디나 다 회자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예. 저는 우리 당에서 그 대통령실에 가신 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맡은 바 본분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존경하고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회자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어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는 점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3년 7개월 말인데요. 자, 청와대에서 다시 이 정치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집권 여당의 또 최고위원회 나선 입장에서 앞으로 2026년도에는 어떻게 정치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전히 저희 바라는 것은 네. 내란을 확실히 종식하고 네네. 또 개혁을 제대로 완수해내는 것. 저는 국회 법사위원이니까 네.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중수청, 공소청으로 9월까지 확실히 분리해서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년이 넘도록 내란 가담자들이 한 명도 단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단죄시켜서 국민들로부터 내란 종식 청산이 되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법사위원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의 한 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리 이성윤 크리스마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 진격의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집 있는 사람, 집을 사려는 사람, 그리고 집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살고 있는 사람 모두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보면서 과장을 조금 보태면 정말 어지럼증을 느끼신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요일 진격의 경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올해 부동산 시장 정리하고 내년 시장까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설이 길었습니다. 네. 올해 진짜 그 서울 아파트 가격부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질문을. 그렇죠. 네.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다 상승세였죠? 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네.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2025년 뭐 집값이 언제나 안 올랐습니까? 뭐 2024년에도 오르고 올랐는데 올해가 좀 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를 하면 저는 한마디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게 세 가지가 변화가 느껴지는데 네. 하나는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 네. 올라가는 지역들만 올라갑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집값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서울의 한강벨트나 신축 아파트 일부만 올라간 거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통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안 올랐는데 왜 올랐다 그러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올라갈 곳 똘똘한 한 채만 이제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월세화인데 월세 속도가 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라고 하면 기존에는 전세였는데 이제 월세가 주력 임대 상품이 되어버린 상황이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올해 3번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항상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2024년 작년에도 여름에 그냥 한 번 그래프가 한 번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해는 3번의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시대였다. 불안정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파동은 정책으로 인한 파동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책일 수도 있고요. 네. 정책도 이유가 있고 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만 얘기하면 너무 편파적일 것 같아서요. 인천, 경기 지역은 어떻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가 뭐냐면 통계를 보게 되면 뭐 0.04% 주간 상승률이 나오는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0.06 연수구는 뭐 0.06% 뭐 전체적으로 균일한 분위기 약간 이 정도면 그냥 보합? 보합에서 약보합 그냥 강보합 사이 정도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경기도도 전체 통계는 비슷합니다. 그냥 0.04% 정도인데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극명히 갈려집니다. 네. 약세 지역들 평택이라든지 파주 또 안산 이런 네네. 지역들은 상당히 뭐 마이너스 0.2%까지도 막 나오고 있고요. 분당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부 라인이라고 하죠.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가 나오니까 서울하고 서울보다도 더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뜨거운 곳은 아주 뜨겁고 뜨거운 곳은 서울보다 더 뜨겁고요. 네. 차가운 곳은 지방보다 더 차가운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산, 대구, 광주 주요 광역시는 어떻습니까? 주요 광역시는 뭐 서울에 비하면 당연히 뭐 약세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약간 희망을 보자면 그래도 바닥은 좀 다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올해 초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0.2%가 나왔는데 최근에 부산을 보게 되면 이제 플러스 전환도 됐고요. 0.03% 정도까지 올라갔고 네. 부산에서 인기가 있다라는 부산의 강남,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승률이 꽤 높습니다. 네. 대구 같은 경우도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난 것 같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남구, 우리가 서울의 대치동 같은 옥동, 신정동이 있는 남구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플러스 0.28%입니다. 서울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방도 제가 볼 때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입주 폭탄이었는데 네. 이제 올해도 좀 줄어들었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시장 얘기하다 보면 말도 빨라지고 그런데 궁금한 게 그냥 질문을 하면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년 전망을 각종 자료들이 나와서 저도 조금은 봤습니다만 뭐 입주 물량, 금리, 유동성, 확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하던데. 그거는 이제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 이제 아파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5% 이상 연간 상승률 5% 상승이니까 올해보다는 상승률이 살짝 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기조는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과잉의 공급 부족의 유동성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수도권 지역들도 이제 상승 흐름은 5% 이내 그러니까 한 1에서 5% 사이 정도로 유지는 되는데 왜냐하면 서울의 기준점이 높아졌잖아요. 앞서서 제가 이제 양극화라고 말씀드렸는데 형님이 이렇게 키가 올라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형님이 내려오는 거나 동생이 따라가야 되는데 형님이 내려오기에는 유동성이라든지 수급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생의 키가 좀 올라갈 것이다. 올해 규제 지역에 지정되지 않았거나 많이 안 올랐던 지역들로 실수요자들이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총량 규제에도 막혔거든요. 내년 1월이 되면 일단 총량은 풀리니까 LTV, DSR에 6억, 15억 이하는 6억 이하 구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출은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죠. 시간이 지나서 하반기 넘어가고 연말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살 사람들은 미리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비싼 집은 못 사니까 돈도 부족하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 아마도 상대적으로 가격도 좀 저렴하고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 위주로 실수요자들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설명하신 중에 인천, 경기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데 지금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같은 경우도 그 같은 지역 안에서도 역시 물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상승세가 내년에도 그럼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방도 저는 뭐 충분히 특별히 나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뭐 서울에만 유동성은 있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유동성이 있고 기준금리도 기준금리가 인상으로 기조가 바뀌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긴축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데 한국은행 11월 금통위 결과를 보더라도 세 분, 그 위원회 세 분은 인하, 3명은 동결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2026년 상반기 정도는 동결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내려도 문제 올려도 문제잖아요. 내리면 집값을 또 자극하고 환율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올리게 되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일단 동결 모드로 간다면 금리가 동결인 상황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정말 6.27 대책, 9.7 대책, 11.5 대책 참 많았잖아요. 세 번의 대책이 나왔죠.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안 돼서 대책이 3개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건데 시장에서는 사실 물량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공급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연말에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대책이 3번 나왔습니다. 6.27 대책이 나오고 요거는 대출 규제입니다. 6억까지 수도권 전역과 규제 지역을 6억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6억밖에 못 받습니다. 9.7 대책은 이제 공급 대책인데 이제 11.5 대책이 나왔고요. 6.27 대책 같은 경우는 올해 집값이 제가 3번 올랐다고 했잖아요. 2월, 3월에 한 번 오릅니다. 토지거래가 구역을 풀었다 묶었다 하면서 한번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재명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가 한번 풀었습니다만 또 이유를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계엄 때 사려는 분들이 안 사고 있다가 풀리니까 이제 원정 투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고요. 6.27 대책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왔습니다. 97 공급 대책이 이제 핵심 대책인데 공급이죠. 6.27 대책 발표될 때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이거 맛보기야. 우리가 더 강력하게 나올 거야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97 공급 대책을 강력한 이제 본 메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수도권 135만 호 착공. 이게 뭐지? 잘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불안한 수요자들이 그냥 사자라고 돌아서면서 이제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97 공급 대책은 정책의 실패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11호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전역과 뭐 이렇게 토지 거래가 구역을 묶었는데 거래량은 떨어졌습니다만 뭐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답이 12월 말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왜 나오냐면 97 공급 대책이 이제 크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 집값이 안 떨어져요? 물어보게 되면 또 집주인들한테 왜 금매로 안 팔아요?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공급이 부족한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져? 결국에는 정부도 이에 따른 이 불안감에 따른 이게 답을 줘야 되는데 네. 그 답이 이제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근데 사실은 97 공급 대책도 총력 투쟁을 한 겁니다. 국토교통부 그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다. 이번 대책 나오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어보니까 시장에서는 놀라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몇 달 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급 대책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97 공급 대책을 좀 구체화하는 내용. 유휴부지를 언제 어떻게 그린벨트는 언제 어떻게 뭐 공공택지는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구체성을 좀 담는데 이제 고민이 이거죠. 이걸 발표했을 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면 네. 아주 좋은 정책인데 네. 역설적으로 이게 뭐야? 실망하면서도 그러면 아니한만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설프게 나올 바에는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 지금 정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의 고민 상황이다. 지금 저희가 부동산 얘기할 때 제일 자주 거론하지 않았던 게 사실은 주식 시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환율인데 네. 올해는 그게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최상욱 대표도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니까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사는 그 계획이 나오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역설적으로 부동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주식에서 번 돈이 이제 부동산으로 와서 오히려 부동산 그를 더 자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또 환율까지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더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충분히 실물 자산에 대한 맞습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니까요. 네. 이게 계속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충분히 저는 합리적인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바람은 그거잖아요. 야, 집 좀 이렇게 비싼 집을 무리하게 사지 말고 그냥 뭐 전세나 임대로 거주하면서 아니면 좀 미루고 금융시장 요즘 좋으니까 주식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본 머니 무빙을 좀 원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 현상이 나오는데 올해 주식을 팔고 집을 산 그 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한 1조 6천억 정도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됐고요. 주식을 팔아서 그게 신고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닙니다. 6.27 대책 발표되고 5개월 동안 1조 6천억 정도가 머니 무브가 있고요. 30일 신고 기간 감안해 보면 한 2조 정도가 이제 무브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 현상이 나오는데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집 사려고 하는데 집 사기가 뭐하니까 여유 자금을 주식으로 좀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제 주식을 정리를 하고 이제 내 집 마련하자라고 이제 돌아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내년에도 이런 현상들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집을 파신 분들 중에도 또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호작용이지 이게 어떤 경쟁 관계는 아니다. 뿌리는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율이 저는 걱정이에요. 최근에 어제인가요?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뭐 주식보다는 이제 직격탄을 받지는 않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철근 시멘트 값이 올라가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집값 상승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뭐 금리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입주 물량이라든지 수요 과잉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도 많은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15억에서 17억, 20억으로 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신축이나 구축 아파트들이 덩달아서 키 맞추기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도 올라가죠. 안 그래도 자재비가 올라가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더 올라갑니다. 거기에 뭐 안전, 중대재해법에서 또 안전 문제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도 2016년에 좀 걱정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더 질문하고 싶은데 또 시간을 지키라고 얘기하셔서 내년에 네. 이 부동산 시장에 변화되는 부분, 특별히 우리 실수요자 관점에서 잘 보고 있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실수요자들 입장이라면 저는 기준금리 흐름, 그러니까 인상으로 기조가 바뀌느냐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인상으로 기조가 바뀌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또 분위기가 180도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전월세가 상당히 더 불안할 겁니다.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도 한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월세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2026년 시장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 찾기도 힘들겠다. 그러면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갱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갱신을 하시고요. 네. 구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기다리지 마시고 네네. 기회가 됐을 때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옷차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 이상 떨어졌는데요. 내일까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더 매섭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5도까지 내려갔고요. 한낮에도 영하 1도,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면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한파는 일요일이 돼서야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밤사이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5cm 이상, 전북 서해안에 최대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전남 서해안에도 3에서 8, 광주와 전남 서부, 충남 서해안에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전과 전주 3도, 대구 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에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습니다. 성탄절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성탄절 문학의 소식과 올해 문학의 정리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레오 14세 교황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또 강조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분쟁 상황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저를 슬프게 크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가 휴전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 2월 이후에 지금 만 4년 가까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휴전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이점을 준다는 이유로 지금 국제사회 휴전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미국이 협상에 나섰지만은 중재에 나섰지만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말기 환자 조력사 허용법에 대해서도 유감을 레오 14세 교황이 표했습니다. 네. 자신의 고향인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최근에 이 관련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여명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고 판단하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건데 네네. 사실 이런 개별주 법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황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카톨릭에서는 생명의 잉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신성하다는 가르침에 따라서 조력자설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생명 종결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전쟁이든 이 조력사 허용법에 대해서든 생명에 대한 존중,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성탄절인데
해마다 서울 명동 대성당이 이때쯤 되면 빛으로 물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명동에 참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고요. 명동 성당에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탄 마켓 등이 열리고 있고 또 이 공연, 연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오늘 또 계속이 되는데요. 교구 사제들이 직접 뱅시와 소시지를 판매하는 성탄 마켓도 있고요. 또 청년 작가들의 수공예 성물과 생활 공예품도 선보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무대 공연, 클래식 재즈 국악을 아우르는 미니 콘서트 1898 뮤직 살롱도 오늘 또 개최되고 또 네 번째 동방박사 친구가 되어줄래야 같은 성경을 주제로 한 연극도 펼쳐지는데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서울대 교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 8시에는 캐럴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지기 때문에 혹시 방문하시면 들러보시면 좋겠고 또 미디어 파사들을 명동 대성당 전면에 입힙니다. 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을 감상할 수 있는데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5분씩 상영이 되고요. 또 명동 대성당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고 성당 마당에는 트릭아트 입체와 체험 공간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또 지나시다가 챙겨보시면 좋은 추억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문학의 단연 제일 많이 언급된 단어가 아마 K컬처일 것 같아요. 네. K팝, 드라마, 음악, 애니메이션, 공연, 문화유산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영역을 확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K팝과 K드라마는 쌍두마차가 올해 K컬처로 확산을 많이 시켰다라는 거고 물론 극장가는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팝과 K드라마가 거침없이 확장을 했는데 단지 컨텐츠만 머문 것이 아니고 한국에 대한 관심 또 방문 의지를 실제로 많이 불러일으켰던 한 해가 됐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가 아우러진 한국 특유의 감성이 세계인에게 통했다. 또 질적 수준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정부 역시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등을 출범을 시키면서 체계적인 지원 약속 등을 이렇게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26년에도 더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2025년 K컬처의 단연 탑 화제작은 역시 캐대언. 네. 세계를 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심지어 그래미 수상까지 지금 기대하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K-팝 데몬헌터스는 이제 K-팝을 소재로 했는데요.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까지 세계를 강타할 줄은 저도 미처 몰랐고 네. 본인들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장 많이 본 넷플릭스 영화 1위 누적 3억 뷰를 기록한 캐대언인데요. 무엇보다 한양, 도성, 호랑이와 같이 한의원 그리고 국밥, 김밥, 라면 뭐 한국의 모든 어떤 라이프 스타일들을 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만들었고 네. 특히 OST인 골든이 그래미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본상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야 그래미는 그 전에는 참 넘볼 수 없는 그런 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층 다가왔다라는 거고요. 네네네. 특히 블랙핑크의 로제의 아파트도 역시 올해의 노래 등 본상 후보에 올라서 골든하고 아파트가 지금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편, 2편, 3편이 모두 비영어권 쇼 1, 2, 3위에 올라가지고 예. 물론 이제 1편보다는 뭐 덜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이 드라마 시리즈에서는 압도적인 어쨌든 기록을 보여줘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으로서는 이제 흑백요리사 2가 또 공개돼 지금 반응이 좋은데 네네. K-팝을 소재로 한 K-팝드라든지 또 예능 피지컬 100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아, 미국, 유럽판으로 넓히게 되면서 예능까지도 이렇게 우리 콘텐츠가 한류 현상을 일으킨 한 해였습니다. 네. 사실 지금 캐대언의 그래미 시상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단연 또 화제를 모았던 거는 토니상을 시상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에요. 네,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문화예술 분야의 4대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에미상, 뭐 토니상, 그리고 그래미 어워즈 뭐 이런 상들이 있는데 유독 토니상 같은 경우 우리가 넘볼 수 없다. 아카데미까지 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연 상을 받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 어쩌면 해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소규모 네. 이제 극장 작품이거든요. 예. 창작 작품이고요. 사실 그 전에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 해외에 진출하려면 그들에게 익숙한 작품을 리메이크를 하거나 새롭게 창작을 했을 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진출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 위대한 개츠비도 그런 그렇죠. 사례였어요. 네. 근데 네. 위대한 개츠비는 무대의 상상에 그쳤었는데 이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게 6관왕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각본상, 연출상 등 네. 주요 본상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인정을 받는구나. 더더군다나 로봇의 사랑이라고 하는 좀 독특하면서도 앞서가는 요즘에 이제 AI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보편적 감성까지 있었고 특히 미국의 제작진과 또 한국의 제작진이 같이 콜라보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든도 그렇고 뭐 캐디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로제 아파트도 그렇고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알려줬고요. 네. 그리고 대중문화뿐만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60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해서 네. 세계 4위의 관람객을 네. 보였거든요. 그래서 뮤즈라고 하는 또 박물관 기념품이 또 크게 이제 판매가 되면서 네. 전통문화유산의 어떤 세계적인 주목 알 수 있었고 또 아울러서 에이펙과 관련해서 이제 신라 금관도 주목을 신라 받았습니다. 금관이요. 특히 네. 천마총 금관 모형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 받고 언급을 이제 특별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서 신라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국제적 관심도 뜨거워졌던 그래서 대중문화, 순수 문화예술 그리고 전통문화까지도 골고루 우리 K컬처가 주목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올 한 해 문화계를 정리하는 그 자료를 보다가 저는 처음 한 단어가 텍스트 힙입니다. 네. 이게 이 단어를 처음 알았는데 이게 글자하고 멋있다라는 텍스트와 힙을 합성한 거라고 하는데 올해가 또 한국 문학의 전성기를 구가한 해로 기억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작년부터 했었던 텍스트 힙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같이 결합되면서 네. 한국 문학 인기가 1년 내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 그 중에서도 이제 소설이 22%나 이제 크게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었고 네. 20대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 또 20대들이 많이 구매를 했고요. 예. 그래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그리고 성혜나의 혼모노 양기자의 모순 이런 작품들이 큰 인기가 이제 있었고 또 올 한 해 특징이었던 것은 경제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 사회에서 판매가 전년 대비 11.1%나 증가했고 네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종합 4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하반기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활성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투자서, 뭐 ETF, AI, 주식에 관련된 책들이 많았고 특히 네네. A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68.5%나 증가하고 출간 종수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쨌든 골고루 출판계에서도 좀 책들을 찾았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출판가가 좀 활력이 있었던 한 해였고 그 가운데 이제 젊은 세대들의 책에 대한 관심 오히려 기성세대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가 책을 안 읽는다라는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식 음악계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휘자 정명훈이 KBS 교향악단의 제10대 음악 감독으로 선임이 됐는데 이러면 세 곳을 다 맡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맡게 되고 네. 또 부산 클래식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맡고 있고 또 KBS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년 동안 음악 감독을 맡게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분산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니 이제 세 곳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라는 이제 예측도 강합니다. 네. 성탄절 문화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25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뜻깊은 성탄절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